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현지 시각 6월 18일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올해 4번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는데요. 경제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 또 앞으로의 금리 전망, 이에 미치는 경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추경입니다. 어제 정부가 30조 5천억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은 20조 2천억이고요.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또 SOC 투자, 그리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는 어디로 갈까요?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1월, 3월, 5월, 6월 4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애가 타다 못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교수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이다. 점도표를 보고 또 점 찍은 사람들 보고 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는 연준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파월 의장은 그냥 자기 길 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 평가 좀 해주시죠. 예, 뭐 파웰이 그 가장 힘이 센 위원이기는 확실하지만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버냉키 시대서부터는 이게 좀 민주주의 비슷하게 다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월 혼자의 뜻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FOMC 모든 위원들의 뜻을 보인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건데요. 19명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그 경제 전망도 같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소 증가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금년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PCE 기준으로 본다면 3.0% 되는 것으로 0.3%포인트 올렸고요. 근원도 역시 0.3%포인트 더 높아질 거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좀 둔화될 거다. 그 3월에는 1.7%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1.4%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업이 그 연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보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 실업률이 4.4에서 4.5%밖에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늦추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연준은 정치권을 따라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내리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연준 쪽에서는 내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금리를 내리고 싶다면은 전략을 좀 잘못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말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 말을 할 때마다 아마도 연준은 좀 느리는 것을 좀 확률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 그렇지만은 지금 전표가 나왔는데 뭐 전표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렇게 파월 의원장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뭐 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도 2번 인하할 거다. 0.5% 포인트 인하할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것은 그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이나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면은 요것보다 덜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전반적으로 짚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미국 FOMC도 그렇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에 되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성명서가 같이 나오는데 그 몇몇 문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힌트를 좀 줍니다. 이번에 6월 FOMC 성명서에서 좀 어떤 힌트를 찾아볼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실업률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 언급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괜찮다. 예, 고용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주로 인플레이션을 제일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연준은 두 목표를 동등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물가하고. 예.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성장보다는 일자리에 더 우선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감소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고용 괜찮다. 예, 그래서 네. 고용 괜찮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전망이 좀 덜 불확실해졌다. 그 다음에 그 노동 시장과 물가가 또 역시 덜 불확실해졌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향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뭐 실제로 해소될지 않을지는 이제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너무 뭐 손을 댈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가 미리 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일까요? 파월 의장이 여름까지 보겠다. 이제 7월에 진짜 상호 관세 매기는 이것까지 보겠다. 와, 계속 기다리네요, 파월 의장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정보 위주의 경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네. 아직까지도 상품은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14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들이 화물을 좀 적게 가져가는 배들이 미국 그 서부에 도착하는 거는 5월 중순 내지 하순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동부는 한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선 6월 말에요? 6월 중순이요. 한 달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예. 않고 있지만은 월마트 같은 데서 특히 그 재고가 떨어지는 상품서부터는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거는 품귀 현상이죠. 아까 얘기했던 화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물가 상승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는 재고가 떨어져가지고선 재고가 있어가지고선 거기에 따른 물가 현상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중국에 대한 그 관세율이 145% 예상됐을 때는 수입을 아예 못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뭐 2배, 3배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세를 30%로 줄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좀 풍기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재고를 채울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게 채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많이
그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 우리가 처음 그 예상했던 것만큼 물가가 인상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물가 인상은 보일 거고 그게 얼만큼 보일 거냐 그것은 그 동부에서 일단 그 물건이 부족하기 시작했을 때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6월 중순 한 지금 정도 네.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월이 되면 6월 물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8월이 되면 7월 물가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름 7, 8월은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승부를 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7,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유예해주면은 또 그냥 해피엔딩 돼버리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따른 품귀 현상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지금 얘기했던 그 물건이 오는 타임 레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만 물가는 물가 자체는 그 지금 당장 물건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그 채우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채울 수가 있다. 그래 관세도 풀어주고요. 관세 풀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내일 뭘 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오히려 배제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봐줄 수도 있고. 예. 가전제품에 또 그냥 관세를 맞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셉도 같이 나오는데 성장률 전망은 하향하고요. 반면에 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또 상향 조정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경제학에서 배운 물가 올라가고 성장률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용인한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인한다기보다는 저기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저 1분기의 성장률은 그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죠. 예. 그런데 지금 GDP now 그러니까 그 애틀랜틱시의 연준이 실시간 GDP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 보면은 어저께 확인해봤더니 연율로 3.4%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회복이 네. 그만큼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노동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연준하고 그 주식 시장도 좀 안이하게 좀 돌아섰잖아요, 미국에. 네. 그런 이유가 지금 이렇게 그 미국 경제가 우리가 1분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 타코라고 그러죠. 네. 트럼프는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후퇴한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 같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원인되는 자기 정책을 다 후퇴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선 지금 그래도 좀 안이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 상당히 상당히 많은 분석가들이 그러면은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네요. 네, 그분들은 또 과소평가하고 시장은 또 트럼프가 결국은 해주겠지 이렇게 평가하고 아마도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을까지 여름에 다 보고 9월까지 뭐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악화됐고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디엇이다, 이 바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준에 지금 바보가 있다. 누가 봐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잖아요. 금리를 안 내려주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연준은 자기들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일종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너무 정치권을 따라가면은 그리고 70년대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예. 연준이 정치권을 너무 따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는 데 따라서 오히려 주식이나 금융시장이 잘 될 거고 트럼프가 만약 그 연준까지 조절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문제들도 지금 그 두려워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파웰 의장이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은 좀 안정화됐지만은 한 5월에
그 국채 시장이 굉장히 좀 요동쳤죠. 요동쳤죠. 네. 그게 일부는 저 관세에 따른 뭐 물가 상승이나 뭐 그 정책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요동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와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이제 또 혹시 국채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미국 재정 적자에 가장 지금 염려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지금 있는 대로 통과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재정 적자 수준이 상당히 늘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채 부담도 상당히 늘게 된다는 거죠. 감세안이죠. 네. 예, 감세안이지만 또 지출은 그렇게 줄이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요게 만약 그 금리가 높은 때에 적용된다면은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뭐 지금 국방비보다 이미 그 이자 부담이 더 높고, 그리고 예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또 그 이자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역시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 또 민간 경제도 역시 네. 그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연준 내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제 3, 6, 9, 12월 분기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향후 금리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점은 일단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고 점 찍은 분들이 기존에 4명에서 또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점 이제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묘안이 뭐냐. 바로 당장 다음 달일 수 있습니다. 신임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해놓고 기존의 제롬 파월 레임덕을 만들겠다. 근데 신임 의장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시장 금리는 그냥 먼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연준은 이제 완전히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갑니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새로 연준 의장을 선택한 다음에 예. 미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시장에 악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함부로 뭐 신임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지 몰라도, 예. 그래도 이 조기 인선은 없다. 조기 인선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인선이 있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뭐 철회하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떨어지는 건 그렇게 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예.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예. 게 좋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채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5월에 봤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산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전표 같은 경우는 뭐 파웰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표는 뭐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보면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긴 한데 예. 우리가 왜 전표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중요시 보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저거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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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점도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또 점도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저 베이스로 그러면 도대체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 시장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제 9월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것도 같아요. 7, 8월에 볼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다음에는 10월, 12월 네. 있으니까 진짜 2번 내린다면은 그 3번 중에서 2번을 내려야 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 가지고 있는 예. 것은, 만약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월, 8월에 진짜 관세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첫 인하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건 그때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 만약 관세, 지금 현재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영구적인 효과가 아니라 임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타격이 더 크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7, 8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정말 중요하고, 7,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관세 정책을 얼만큼 철회하는지, 온화하게 바꾸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국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 한국은행 이야기까지 와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은 아마 연준 보고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스위스 말입니다. 스위스가 제로 금리가 됐어요. 지금 스위스는 어떤 상황이죠? 거의 뉴스는 안 다루는데 스위스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또 해버렸더라고요. 그게 뭐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스위스 차원에서는 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나 좀 의심되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들이 좀 불확실하니까 예. 그 미국 그 국채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좀 잃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투자할 장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국제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선 미국 달러는 약화됐지만은 다른 나라 통화들은 좀 강화되지 않았어요. 많이 강화되죠. 예, 그래가지고선 그게 좀 스위스에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에 좀 그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좀 상쇄하려고 그 금리를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 나라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영국은 또 동결을 했고 스위스는 인하를 했고 특히 이제 또 통화 정책에서는 중요한 게 대외적인 변수도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당장 여러분 이번 주말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 중동 리스크를 참 대비하기에 중앙은행들도 힘들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좀 습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이스라엘의 그 인질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 하마스 테러. 하마스 테러. 그다음에 또 이제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드론 습격이 있었을 때 그때도 며칠은 요동쳤지만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서도 요게 좀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지역전으로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뭐 그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뭐 지금 주식시장, 우리나라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이든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냥 갑자기 그냥 전쟁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잘 못하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진다면은 이게 큰 요동은 칠 수 있다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양쪽이 다 전쟁을 자기네들 국경 외에 전파시키고 싶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크게 확장시키면은 미국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고 이란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좀 비교적 그냥 두 나라끼리만 영향 주는 그런 전쟁으로 유지될 거다.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시진핑과 푸틴은 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란을 좀 지켜줄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이란을 도와줘가지고선 뭐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확실치 않고요. 지금 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골치 아프고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여기에 전선을 또 하나 추가하고 싶으냐. 그건 좀 애매하죠. 자. 우리 한국은행 이야기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초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점도표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우리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특히 제롬 파월이 주춤주춤한다면 우리가 바로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우리의 통화 정책이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추경이 들어갔고 금리 2번 내려갔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 가지고선 부동산 시장만 도움 준다면은 이거는 내리는 게 오히려 해가 되니까. 집값. 그러니까 일단 7월에 이제 DSR 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9월 FOMC 회의니까 오히려 우리도 가을까지도 버틸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제가 총알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 추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두 번째 추경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번째 추경이죠. 정부는 오늘 23일 국회에다 이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 이 중에서 10조는 이제 세입 경정이어서 네. 또 20조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큰 규모는 30조 5천억입니다. 편성 배경, 추진 방향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네. 세부안을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적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성장의 동력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긴급 추경을 통해서 내수 살리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성장률 자체가 4분기 연속 사실상 이제 0%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뭐 어찌 보면 좀 늦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 투자 쪽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 지금 시장 얘기 들어보면 뭐 아우성입니다. 지금 거의 뭐 건설 경기가 너무 망가져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지방 쪽은 특히 그렇죠. 네, 지방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죠. 건설 경기가.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무엇보다 서민이나 소상공인분들의 그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안 돌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민생 경제가 안 좋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급하게 된 추경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2주 만에 이 추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특징이고요. 지금 정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제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재정을 쓸 때는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책이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사실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이 추경에 대한 정당성 아니면 추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추경안은 이제 두 가지 주제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생 안정입니다. 이걸 내용이 저 밑에 쭉 있고 하나씩 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특징이 좀 있다고요. 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추경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례 없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경한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정부 추경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긴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안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생 경제가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냈고요.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아낄 건 아끼고 쓸 땐 쓴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예산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 진작 부분에서 좀 본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한 15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조 3천억 원 정도, 소비 인센티브 1조 원.
뭐 건설 경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조 7천 원 정도가 이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민생 안정에 이제 5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뭐 지방 재정 보강해서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구직급여, 고용 안전망에 1조 6천억 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에 1조 4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세입 경정으로 10조 3천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기 진작이라든지 민생 안정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축 경기 진작 그리고 민생 안정입니다. 이 경기 진작에는 15조 2천억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네. 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한 게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는 지원금을 불렀다가 이제는 현금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으로 지금 이름이 됐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전 국민은 일단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1차에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좀 편할 텐데요. 네. 일단 1차 지급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나오고 있죠. 15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상위 10%는 좀 다릅니다. 이게 2차 추가 지급이 소득 상위 10%를 받질 않고요. 그래서 1차 지급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90%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5만 원 1차 받고 차상위가 30, 기초수급자가 이제 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네. 특징이 1차와 2차를 나눠서 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 2차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2차 추가 지급 때는 소득 상위 10%는 받지는 않고요. 일반 국민은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차상위 기초수급자 10만 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총 합계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전 국민이죠. 그다음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으로 이제는 정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의 안이 그대로 아마 통과될 거라는 뭐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일부 보도에 보면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보면 네. 4인 가족일 경우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가구 기준으로 맞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나가서 네. 25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가구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시절에요. 예, 그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는 한 명당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전 국민 대상이다. 전 국민이니까 한 명당이에요. 그래서 4인 가구다. 그러면 이제는 곱하기 4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이제는 선불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제는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현금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저축하시거나 딴 데 또 투자하시는 데 쓰시거든요. 이거는 소비 진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4개월 안에 쓰도록 만들 거다. 예. 그래야지만 소비 진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자랑 상품권도 이제는 기타 소비 지원책에도 1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역자랑 상품권도 이번에 사실상 그 1차 추경 때 4천억 원이 더 추가됐었고 이번에 한 6천억 원 정도 추가되면서 총 1조 원 규모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고효율 가정 구입 시 이제는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네. 냉장고, 에어컨 사실 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많이 사실 텐데 고효율 기기를 사시면 됩니다. 에너지 등급 1등급짜리 사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을 이제 환급해 주거든요. 요것도 예산을 좀 늘려놨다는 부분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숙박, 영화, 전시 이런 5대 분야의 할인 쿠폰이 순차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영화 좋아하시고 문화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쿠폰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화가요 6,000원 1회당 할인 규모가 6,000원 되는데 이게 4회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같아서 한 번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몇 회로 나눠서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받으면 저는 손해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서운 게 이게 쭉 들어야 되는 게 무서워요. 네. 왜 네. 선착순입니다. 네. 이게 예산 소진되면 끝나는 이게 소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받을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갖고요. 네. 문화생활 즐기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의 건설 경기, 특히 지방 건설 경기, 또 PF
쪽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PF 문제가 사실상 끝나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건설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건설업계 살리게 나섰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2조 7천 원 정도 이제는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PF 사업장 지원에 이제 8천억 원 정도가 쓰여지는데요. 앵커리츠 조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써서 리츠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면 리츠에서 또 건설업계로 이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지고 PF 특별보증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착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공 단계에서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자금 공급이 될 것이고요. 준공 전 이제는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1만 호를 이제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안심 환매가 이제는 도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타 SOC 조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도, 도로, 항마 이런 데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국립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이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영한다, 환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실 뭐 PF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충분히 예산 투입이 돼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또 신재생 또 스타트업 이 분야에도 이제 1조 2천억이 함께 경기 진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또 한 축이 민생 안정이죠. 민생 안정 5조 원인데 자, 평론가님 여기에 이제 아마도 많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분들의 채무 조정, 이 비탄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또 이게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킬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많은 분들이 왜 소상공인을 비탄감 해주냐, 이게 맞는 거냐,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내용을 알면은 이게 아무나 탕감해주지 않는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으로 해서요. 특별 채무 조정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배드뱅크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장기 연체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각시켜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 사실 소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이면은 담보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담보 채권은 뭐냐 그러면 소액 카드 연체된 거나 아니면은 뭐 통신비 안 낸 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민생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는 채권이 소각시켜 준다. 한마디로 비탄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상환자 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이라면요 거의 사회생활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재기 지원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본다 그러면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 113만 명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 기금도 확대가 되는데 원래 있죠, 새출발 기금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90% 원금 감면 확대 대상자가 원래는 취약계층만 됐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부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저소득층이 이제 추가가 됐고 대상 기한 연장도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을 하신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2025년 6월까지로도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바뀐 부분이고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이 있는데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성실 상환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저겁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하신 분들은요. 분할 상환의 기회를 줍니다. 7년에서 15년. 그다음에 이자도 일부 지원해 주거든요. 3천억 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원래 폐업을 하면 4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600만 원 폐업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지원금이거든요. 이걸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 지원금으로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에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추경 민생 안정 한 항목에 이제 고용 안정망이 있고요. 고용 안정망엔 1조 6천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용 안정망 강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이제는 예산안이 추경 예산이 나온 건데 일단 2차 추경서 1조 5천억 원을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일자리, 보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실업급여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 안정망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건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늘려간다. 그래서 수급 인원이 지금 예상 보니까요. 18만 명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망이 더 확대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청년층 맞춤 훈련 고용 인프라 강화도 이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일반고 특화 직업 훈련에 예산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로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민생 안정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규모를 81억 원 좀 늘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나오고 있죠. 네. 이 예산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취업가치형에 대한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우리가 2차 추경, 1차도 있는데 또 이렇게 급박하게 2차를 하는 이유, 그만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자, 이번에 2차 추경까지 가게 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0.1%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기재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전 이거보다 사실상 간접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오늘 아시겠지만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 효과라는 게 정부가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 환경 너무 안 좋아도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좋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간접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저는 평가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 쪽에 이제 돈이 흐른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줬기 때문에 저는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추경이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1분기에 물론 1차 추경이 됐었지만 그 전부터 사실상 재정 지출을 좀 늘려갔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지출 구조 조정 없이 이렇게 추경해도 괜찮은가 또 이런 의문. 우리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뭐 이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함께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는 그겁니다. 일단은 아낄 건 아낀다. 근데 어디서 아끼느냐? 지출 구조 조정. 어디서 아끼느냐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딱 예산을 짜놨는데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이 짜놓은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아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공해차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저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안 나갔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는 또 모아서 이제는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낄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아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세입 조정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 세출과 세입을 이제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좀 3% 넘어서 이제 4.2% 마이너스 4.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이제 110조 원 이렇게 이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물가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는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적자 상황에서 또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재정 준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경직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 한다 하지만
재전 주식 마이너스 3% 못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직성 있게 가면 오히려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관리재정 수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이번 그 추경안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확실히 그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추경을 해야지만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체력이 허락해지면 보약 한 채 지어 먹듯이 일단은 지금은 이제 보약 한 채 지어 먹을 타이밍이거든요. 자주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자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경안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확정이 되면 조만간 이제 시장에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자금이 풀릴 것이고 이런 유동성이 또 경기 살리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차 추경에 대한 정부안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네. 넘어가고요. 국회에서 최종안이 또 확정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자, 앞으로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브리핑, 그리고 핵심 정보들 신속하고 또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앞으로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국가, 또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